안녕하십니까. 온라인 헤드헌터 설명의 파트 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설명에는 온라인으로 두 개 영상으로 나누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드헌터란 어떤 직업인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트 1에서 다루었으니까 해당 영상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파트 2에서는 어떤 분들이 헤드헌팅을 잘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안타깝게 이 일을 그만두게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즉 파트 2의 주제는 헤드헌터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이 모두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기초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헤드헌터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참조해 보실 정도는 되도록 나름 성의껏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AP서치 임상원 대표입니다. 파트 1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었는데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석사학위도 받고 그걸로 반도체 회사의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성에 맞고 재밌는 일을 찾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헤드헌팅 회사 AP서치 대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 연락처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는 영상 맨 뒤에서 간단히 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 영상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헤드헌터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헤드헌터는 정년이 없는 일, 노력한 만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비교적 자유로운 업무 스타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또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사실 이 직업에 도전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장점을 누리시는 건 아닙니다. 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직업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는 이런 희망적이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보다 냉정하고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분들이 헤드헌팅 일을 잘 하시는지 또 어떤 분들이 헤드헌터에 도전하셔서 자리를 잘 잡고 좋은 성과를 내시는지 즉 헤드헌팅을 잘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고객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고객사가 있다면 기업에 대한 정보 또 잡 디스크립션 외에 고급 정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본인의 그 DB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헤드헌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인 헤드헌팅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 즉 오더가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이 오더는 기존 고객사에서 인바운드로 들어오기도 하고 새로운 고객사에 영업을 해서 신규로 따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더를 받으면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모집 요강을 받게 되는데 이 JD를 파악해서 해당 포지션에 어떤 직무 경험이나 역량이 필요한지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잘 맞을지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그 목표에 맞는 인재를 찾습니다. 서칭하는 방법은 전에 파트 1에서 설명을 드렸죠. 또 이렇게 서칭을 하면서 모집되는 후보자들이나 잡마켓 상황을 중간중간 고객사에 보고를 해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고객사 측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는지, JD에는 없지만 따로 알려줄 만한 정보는 없으신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포지션에 대해 더 근접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합한 후보자가 발견이 되면 후보자와 미팅을 하거나 이력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객사에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후보자의 강점이나 지원 의지 등을 어필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후보자가 면접 대상이 되면 인터뷰 일정을 어레인지 해주고 면접관 정보나 준비사항 등을 확인해서 후보자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이 끝나고 나면 해당 포지션을 진행하면서 찾게 된 후보자들이 있겠죠. 이 중에 일부는 이번에 추천, 그러니까 고객사에 지원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직급이나 직무 내용이 조금 달라서 바로 추천을 못한 후보자들도 생길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당장 추천을 할 수 있는 후보자는 아니지만 추후에 필요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DB화를 시켜 놓습니다. 잘 보관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추천을 못하니까 다시 볼 일 없어 빠이빠이가 아니라 다시 볼 일이 매우 많은 후보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로 구성된 나의 DB는 내가 이 회사랑 계속 거래를 이어가는 한은 앞으로 활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DB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서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하이어링 매니저, 즉 서류를 검토하신 이 팀장님의 선호 사항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류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 스카이야. 그럼 여기 팀장님 학교를 좀 보신다. 또는 선호하는 성별이 있네. 중간 관리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게 돼서 그 밑에 사람 추천을 할 때는 나이를 좀 참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 팀에서, 그 회사 이 팀에서 새로운 오더가 나왔을 때 완전 꿀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합격을 해서 연봉을 조율하게 된다면 이 회사의 더 정확한 연봉 정보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나를 통해서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분에게서는 추후에 서칭에 참조할 수 있을 좋은 힌트를 많이 얻게 되실 거예요. 어떤 포지션 받으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번에 이런 포지션 진행하는데 그쪽 팀에 대해서 아니면 그 팀 안에 조직 선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서류 합격한 사람도 없고 다른 후보자로 채용이 마감됐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입사하게 되었는지 인사팀에 슬쩍 물어본다거나 내부에 아는 분이 있어서 예전에 입사시킨 분 같은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추후에 그와 비슷한 포지션을 진행하는데 큰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래처인 고객사의 오더를 진행할 때는 앞서 쌓인 DB와 학습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편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서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나 분석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이니까 JD 받자마자 바로 서칭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 거래하는 회사라면 아무래도 정보가 부족하죠. 찾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후보자들에게 해줄 설명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자들의 지원 의사를 얻어낸 설득을 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DB나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처음 거래하는 회사니까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쌓여있는 DB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입들이 훨씬 힘들게 일합니다. 반대로 고참일수록 쉽게 일하고요. 전편에서 헤드헌팅 한 5년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매출이 많이 줄어서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웬만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자리 잡으신 분이면 수입에 큰 변동이 생기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객사 개수를 적지 않게 확보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두 회사 어떻게 되어도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팅에는 고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이 헤드헌터를
제대로 오래 해보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고객사를 발굴하셔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이런 생각이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 고객사를 만들 수 있나?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힘들고요. 보통의 서치펌들에서는 신입 헤드헌터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자기 고객사를 만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제공되냐면 처음 신입으로 입사해서는 코어 위주로 다른 PM들 포지션을 서칭하면서 업무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서치펌이라면 신입이 처음 들어가서 코어 하실 오더는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 DB도 쌓이고 헤드헌팅 노하우도 생기고 또 무엇보다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용기가 생기면 고객사 발굴, 그러니까 영업을 이제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사 후 1년 넘도록 계속 코어로 서칭만 하시고 영업은 꿈도 못 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고객사는 없어도 뭐 좋은 고객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PM과 파트너 관계로 코어를 하시거나 본인이 소속된 서치펌에 오더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골라서 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본인 고객사 발굴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본인 고객사, 즉 본인 오더가 없는 분들은 헤드헌터로서 자신의 경력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PM에게 IT 개발자 받았다가 또 어떤 PM에게 기구 설계 엔지니어 받았다가 또 어떤 분에게는 유통회사 MD 포지션 받았다가 이렇게 세 개가 석세스가 나더라도 물론 석세스 세 개나 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석세스가 나더라도 앞뒤로 했던 일들과 서로 시너지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간 쌓아놓은 DB도 뭐 다른 분야이고 그 회사와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들도 서로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고객사가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서치펌 내에 다른 헤드헌터들에게 일거리를 즉 코어를 구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좋은 고객사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고객사? 그럼 나쁜 고객사도 있나? 이 얘기를 하려면 헤드헌터들이 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시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헤드헌팅이 잘 안 되어서 생각했던 만큼의 수입이 잘 안 생겨서 자, 이런 이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네, 당연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안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면 앞서 말씀드린 고객사와 관련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헤드헌팅은 컨틴전시 베이스, 즉 석세스 베이스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추천한 후보자가 합격을 해야만 돈이 됩니다. 이는 반대로 10명을 추천했는데 한 명도 합격이 안 되면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0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나는 40시간을 썼는데 40시간이면 일주일 꼬박 일한 거죠.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한 푼도 못 버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100명을 추천하고도 한 명도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는 적합하지 못한 후보자를 추천했기 때문에 다 탈락했다. 그래서 헤드헌터 자질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자질 부족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뭔가 그 고객사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신입 헤드헌터가 서치펌에 입사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셨고 또 그 전에 어떤 분야에서든 나름 사회생활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의 눈치와 판단력만 있다면 뭐 아무 후보자나 추천하셨을 리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고객사의 문제라면 첫 번째, 고객사의 눈이 너무 높은 경우 사실 평소보다 좋은 후보자를 뽑고 싶어서 높은 눈높이로 헤드헌팅을 의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거나 그러한 본인들의 높은 기준을 헤드헌터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헤드헌터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 회사에는 이 정도 후보자가 적정해 라고 계속 추천할 수밖에 없고 그런 후보자들은 계속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헤드헌터는 계속해서 시간 낭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채용에 대한 의지가 약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 개발 인력을 뽑아달라고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추천드렸는데 그 신규 사업 계획 없던 걸로 하고 모두 다 탈락 처리.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헤드헌팅을 한다면 당연히 감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진정한 협력관계, 즉 파트너로 인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헤드헌터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보통의 기업들은 채용 계획이 불명확한 포지션은 잘 의뢰하시지 않아요. 의뢰를 하시더라도 전후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일단 후보자 받아보자.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마인드로 의뢰하시는 기업가는 거래하면 거래할수록 힘이 많이 빠지실 겁니다. 세 번째, 헤드헌팅에 대한 별도의 채용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같으면 뽑을 사람도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낸 채용 공고를 통해서 들어왔으면 뽑으시는데 헤드헌터를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요 정도는 안 뽑아. 같은 사람인데. 자, 헤드헌터라면 더 대단한 사람을 추천을 해야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거죠. 헤드헌터가 적합한 사람을 데려다 주는 거지 초과되는 사람을 데려다 주기는 어렵거든요. 후보자가 자신의 수준보다 미달되는 회사에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이 헤드헌팅에 쓸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 요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성사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 그대로 노력 대비 성공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채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 자격 조건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를 성실하게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자격 조건이 바뀐 걸 얘기해 주지 않으신다거나 요청한 그 조건에 맞는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의사결정이 터무니없이 지연되거나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한 고객사라면 아마 헤드헌터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이건 주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앞에서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라면 아무리 추천을 해도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요. 즉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고객사에서 나온 오더들보다 더 힘들게 채용이 성사되는 경우입니다. 즉 기대값이 낮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노력한 것 대비 성과가 낮다. 노성비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A 회사는 80시간 정도 투입하면 한 건 성사가 나는데 B 회사는 160시간 정도 투입해야 한 건 될까 말까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평균적으로 A 회사 같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와 B 회사 같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헤드헌터의 수입은 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A 회사는 노력한 만큼 충분한 보상으로 돌아오니까 헤드헌터 입장에서는 더 공을 들이게 될 거고요. 그만큼 고객사인 A 회사는 그 헤드헌터에게 신뢰를 하고 더 많은 오더를 의뢰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 관련 산업 DB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고객사를 가지게 돼서 생기게 되는 그런 좋은 장점들을 계속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회사처럼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거나 진짜 사람을 뽑을 계획이 있어서 의뢰한 건지에 대한 의심마저 드는 회사라면 그 포지션에 충분히 집중을 못하게 되겠죠. 160시간 투입했다가 허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와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고 그 회사에서는 이 헤드헌터에게
더 이상 의뢰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다른 헤드헌터를 또 찾게 되겠죠. 또 이런 걱정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와, 이 회사는 정말 피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한 회사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단 이런 회사들이 뭐 소수 있다곤 하지만 경력 헤드헌터들은 이런 회사들을 잘 피해가요. 조금 거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구안이 없는 신입들에게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진행해보고 고객사가 어떤 곳인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몇 번 더 경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헤드헌팅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여러 고객사들과 이제 거래를 그렇게 해보시면 나중에는 알아내는 노하우가 좀 생기죠. 신입 때는 진행 중간에 대표님들이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일단은 처음에는 당연히 집중, 최대한 집중, 최선을 다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막 이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가뜩이나 불안하신 분이 집중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지만 그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들 추천하고 받은 피드백들 제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조언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쉬운 포지션을 주는 고객사가 좋은 고객사냐? 이 포지션 너무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 것만 주고 여기 그렇게 좋은 고객사 아닌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뽑기 어려운 포지션이어야 헤드헌터에게 의뢰가 옵니다. 고객사 자체적으로 공고만 올려도 자기네 홈페이지에 그래도 막 적합한 지원자가 충분히 모집되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포지션이라면 굳이 헤드헌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헤드헌팅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자기 고객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 고객사가 좋은 고객사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고객사가 중요하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세 번째는 좀 고객사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전문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거창해 보이기 때문에 듣기에 따라서 약간 주눅 들으실 수 있어요. 예. 보통의 직장인이셨다면 아무리 한 업계에 오래 몸을 담았다 하더라도 그 업계를 다 안다고 하실 수는 없죠. 예.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좀 어렵거든요. 그럼 무슨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전문성은 애정에서 나온다. 자, 보통 이 일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헤드헌팅을 하세요. 즉, 지금 당장 쓸모는 없어도,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오래 하게 된다면 결국 써먹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인재나 정보를 모으는데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어떤 헤드헌터 분들은 후보자에게 포지션을 제안했을 때 후보자가 본인과 안 맞는 직무다 라고 거절을 하면 그 이유를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본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것도 아니고 괜히 이것저것 더 물어보면 시간이 아깝거든요. 특히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의 포지션을 진행할 때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나도 익숙하지 않은 직무 영역이니까 비슷해 보이면 일단 제안해보고 제안에 응하면 이력서 받아내고 거절하면 빨리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제안하고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일할 수는 있어도 이게 좀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이렇게 일을 하면 그냥 이 영역은 내가 계속 모르는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헤드헌터 분들은 후보자들과 통화하면서 충분히 배우고 업계 정보도 수집하고 오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도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더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하나씩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또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던 영역도 내가 몸담았던 산업이나 직무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분야의 전문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몰랐던 영역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잘 알게 돼서 이제 내가 잘 아는 영역, 전문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포지션을 하나 받았다고 칠게요. 특정 기술 분야의 경험을 가진 변리사를 찾는 포지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전문직 포지션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곳에는 이력서가 별로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 해당 기술 분야의 변리사 모임 카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유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면 좋겠다 해서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승급 기준이 가입 후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에 댓글도 몇 개 써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포지션의 마감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글쓰기 권한이 생기더라도 그때는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헤드헌터라는 분은 가입하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도 모르고, 헤드헌팅 일을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인데, 이런 특수한 포지션이 그 사이에 나에게 또 생길 확률도 낮으니까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서 찾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겠죠. 그런데 또 B라는 헤드헌터는 일단 가입을 합니다.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일 도전할 때 몇 달 해보다 안 되면 그만둘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앞으로 살면서 한 번은 이런 비슷한 포지션이라도 또 진행하게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금방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 포지션이 특수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다시 오픈이 되는 거죠. 다시 10일 정도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아까 그 B 헤드헌터는 게시판에 들어가서 공고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A 헤드헌터는 또 가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시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오픈이 안 되더라도 이제 B 헤드헌터는 남들보다 공고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는 자신만의 채널, 즉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리사 포지션이 오픈된 회사의 공고를 보면 영업을 하게 되겠죠. 저 변리사 잘 찾아드릴 수 있어요. 왜냐? 남들보다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채널을 활용할 기회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으로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계속 그 분야의 노하우가 쌓이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전문성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은 헤드헌터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데, 그 중에 큰 것이 일에 대한 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정이라는 자세는 이 일을 정말 멋진 직업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평생 할 신성한 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헤드헌터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패라는 게 한 시점에서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재도전해서 성공하면 전의 실패는 최종 성공을 위한 하나의 단계가 되어버리는 거고, 또 어떤 일에 실패를 했더라도 새옹지마처럼 다른 더 좋은 일에 성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편의상 실패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헌팅 일에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열심히 하셨는데 잘 안 되시는 안타까운 분들도 꽤 있으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고 도전하셨지만 적성이나 이 일을 계속할 환경, 상황이 안 맞아서 그만두시는 경우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무언가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잘 안 맞은 일이었던 거죠.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으셨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하시겠다고 지원하신 분께는 무조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드리기보다는 지원하시는 분의 성격이나 마인드, 또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계획 등을 충분히 들어보고 나름의 판단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헤드헌터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적성과 환경, 그 첫 번째, 사업가 마인드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사업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본금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못한다고들 하시죠. 투자금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이 성공하기까지 본인을 갈아 넣어야 할 만큼 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걸 또 주변, 특히 가족들이 지지해 주어야 처음부터 마음먹은 대로 결론이 날 때까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본인의 노력 플러스 내가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도 함께 받쳐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헤드헌터는 실제로 사업소득을 버는 사업소득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다운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는 걸 각오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동을 하면 바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직장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일을 진득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겠죠. 큰 기대감에 창업을 했다가 중간에 사업체를 접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처음 하자마자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해서 아주 미련 없이 칼같이 접는 분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공한 스타트업도 처음에 몇 년은 적자죠. 외국 같은 경우는 차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나는 첫 해부터 대박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몇 년 뒤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사업체를 키우는 거죠. 헤드헌팅도 사업체를 키운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인 투자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몇 달 해보면 본인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일로 성공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몇 달 해보고 여차하면 접을 마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시간과 노력에 충분한 여력이 있어야 더 유리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일에 대한 우선순위. 이건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과급제로 운영되는 서치펌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헤드헌터 분들은 업무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휴가를 내기 어려운 직장인보다는 더 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낼 수 있고 리프레시를 위해서 어디론가 갑자기 떠나고 싶은 날에는 일종의 일탈도 직장인들보다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주변 일들에 더 쉽게 관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도 그걸 아니까 더 쉽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취미생활이나 개인 용무 등에도 일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주변의 모든 걸 다 끊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야 없겠지만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지각하게 되고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되고 또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는 집에 와서 누워버리면 사실 일어나서 책상에 다시 앉아지기가 쉽진 않죠. 많은 서치펌들이 겸업, 그러니까 즉 다른 일과의 투잡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대표님 모르게 슬쩍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 일의 명칭이 헤드헌팅이잖아요. 즉 헌팅이라는 거거든요. 사냥, 농사가 아니라 파밍. 그러니까 농사는 100평 짓는 사람이 10만원치 소익을 올릴 때 나는 그만큼은 힘들어서 못 지어 먹겠고 소소하게 주말 농장으로 10평만 해서 1만원 수확을 올리겠다. 이런 비례적인 수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사냥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사슴이 100마리가 있어요. 여기에 사냥꾼 100명이 들어가서 동시에 사냥을 할 겁니다. 100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사슴을 10마리 잡은 사냥꾼이 생기면 누군가는 못 잡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100시간 사냥하면 10마리 잡을 수 있으니까 10시간 사냥하면 한 마리는 잡는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사슴이 100마리보다 더 많아져야 가능해지겠죠. 헤드헌팅을 잘 하시는 고참 헤드헌터 분들은
보통 직장 생활하는 정도의 시간을 쓰세요. 최소 8시간씩 주 5일씩은 일하신다는 거죠. 예, 일의 노하우, 자기 DB, 네트워크, 전문성까지 갖추신 경쟁자가 이 정도 시간을 일하는데 새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보다 적게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베테랑 사냥꾼에게 사슴 다 뺏기는 거예요.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에 충분한 노력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자기 관리로 시작하지만 절대 자신과의 싸움만은 아니에요. 이건 진짜 경쟁자가 있는 싸움이라는 걸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분이 1억을 번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5시간밖에 일을 못할 거니까 5천만 원만 벌어야지, 이런 비례관계가 생기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들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럴 자신이 없는 분에게는 이 일이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주변에 돌봐야 할 분이 있으시다거나 아직 정리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거나 대학원이나 자격증 같은 그런 공부를 시간을 따로 내셔야 되는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 이슈가 다 끝나고 도전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드헌팅을 잘 하려면 내 고객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쉽게,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 고객사가 좋아야 합니다. 고객사 포트폴리오에 따라 수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결국은 영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은 학구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가 마인드 필요하고요. 예, 그만큼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성과는 일정 기간 텀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고 짧은 기간에 결과를 빨리 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일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에 집중할 환경 굉장히 중요하죠. 예, 다른 일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헌팅과 파밍 말씀드렸었죠. 아직 주변에 정리되지 못한 급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제 헤드헌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앞에서 설명드린 항목들을 자신에게 잘 대입도 시켜보시고 현직 헤드헌터들도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설명 듣는 것과 현직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희 AP서치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저와의 인터뷰 말고도 별도로 다른 헤드헌터, 그러니까 저희 AP서치 다른 헤드헌터와의 팀 미팅을 주선해 드려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이 좋은 얘기를 해주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하거든요. 일단 시작했다가 잘 안 되시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저희 회사 리크루팅 방침이에요. 만나서 이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일해본 헤드헌터로서의 느낀 점을 또 알고 계신 점들을 설명을 드리게 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충분히 알아봤는데 도전할 의향이 더 강해지고 굳어지셨다면 꼭 가족들과도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특히 헤드헌터로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리스크도 함께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서치펌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 같은 채용 포털에 한글로 헤드헌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헤드헌터 모집 공고가 적지 않게 보이실 겁니다. 서치펌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1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새롭게 헤드헌팅을 시작하는 분께는 교육이나 멘토링이 잘 되어 있는 서치펌이 좋고 집에서 가까우면 더 좋고 거기에 구성원이나 회사 분위기도 본인과 잘 맞으면 더더욱 좋겠죠. 가고자 하시는 서치펌에 나이나 성별이 비슷한 분이 많다면 아마도 나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어 규칙이나 수수료 배분,
이런 운영 방법이 조금씩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조하시고, 인원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곳은 고객사가 많아서 내부 오더가 많겠지만 그 때문에 나중에 내가 고객사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고객사 충돌이 나니까. 또 인원이 적거나 연차가 짧은 회사는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다 알고 판단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헤드헌터들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저도 현직 헤드헌터니까요. 뒷장에 나올 제 연락처로 문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AP서치에서 만들었고 저는 AP서치 임상원 대표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역삼역 쪽에 있고요. 현재 22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신입 헤드헌터로 들어오셔서 저희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하신 분들이거든요. 일부러 헤드헌팅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안 모시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신입 때부터 교육이나 멘토링을 잘 받아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신입 리크루팅과 교육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제가 다 못한 얘기들도 많고 보시면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들도 있으실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AP서치에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들도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